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정년기 아들을 두고 있는 50대 여성이에요. 흔히 말하길 첫사랑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죠. 저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초혼을 첫사랑이 아닌 직장 동료와 했거든요. 하지만 결혼 1년 반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동료로 지낼 땐 서로 잘 통하는 파트너였지만 막상 부부가 되고 나니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건 전 남편 역시 저에 대해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결혼하고 결국 1년 만에 발고에 들어갔고 반년 뒤 합의하에 이혼을 하게 됐어요. 직장 동료였기 때문에 이혼 뒤 직장에서 마주치는 게 껄끄럽지 않겠느냐 생각하실 텐데요.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어요. 이혼 직전에 전 남편이 다른 지역으로 발령받았거든요. 동기를 통해 들은 바로는 재혼해서 잘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 역시 첫사랑과 재혼해 행복한 가정을 꾸렸으니 이혼이 우리 두 사람한테는 잘한 선택이 아니었나 생각해요. 그러면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 됐지 뭐하러 사안은 보냈나 궁금하시죠? 그건 제 아들의 상견례에서 벌어진 사건 때문이에요. 정확히 말하자면 그날 생긴 일은 아니고 그동안 쌓여왔던 문제들이 그날 폭발한 거예요. 그 좋은 날 형사까지 들이닥쳤으니 말 다 했죠. 평소 이 채널을 통해 이런저런 사연을 들으면서 세상에 저런 인간 말종 같은 인간들이 실제로 존재할까 의문이었는데 이번 일을 겪고 나니 이제 실감이 나네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직업 특성상 별의별 인간들을 다 만나봤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태권도를 했어요. 저희 아빠가 태권도 선수였는데 은퇴 후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셨거든요. 그렇다 보니 제 또래 어린 여자아이들이 인형놀이를 하고 고무줄 놀이를 할 때 저는 도복을 입고 도장을 활보하며 자라야 했어요. 부모님 강요로 그랬던 건 아니고 어디까지나 자의에 따른 거였어요. 예쁜 것보다도 힘찬 발차기가 더 멋있어 보였거든요. 특히나 제가 태권도에 빠져 살았던 건 저보다 4살 많은 동네 오빠 때문이었어요. 그 오빠는 얼굴도 잘생기고 태권도도 잘했는데 어린 제 눈에는 TV에 나오는 배우나 가수들보다도 훨씬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오빠는 하루도 안 빠지고 도장에 맞섰는데 그렇다 보니 얼굴을 마주치는 날도 많았고 운이 좋으면 말도 몇 마디 나누기도 했어요.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더더욱 오빠한테 빠져 살았어요. 당시 고등학생이던 오빠는 이미 성인에 가까운 체격이었고 그래서 발차기에 힘이 실려 있어서 파워가 상당했거든요. 고등학생들 중에는 오빠와 대적할 만한 상대가 없어서 대학생 오빠들과 대련을 하곤 했어요. 다른 대학생을 제압하는 오빠의 실력에 혀를 내두를 정도였죠. 그런 오빠를 보며 짝사랑을 키워가던 어느 날 오빠가 제게 말을 걸었어요. 평소 제가 대련하는 걸 지켜봤었는지 제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칭찬도 잊지 않았죠. 그동안 실력이 많이 늘어는 걸 열심히 해서 나랑도 대련 한번 하자. 오빠의 그 말은 아빠가 해주는 칭찬보다 수십, 아니 수백 배는 더 파급력이 있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이를 악물고 연습을 했으니까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오빠의 칭찬 한마디에 제 실력은 일취월장했고 나가는 대회마다 메달을 따오기 시작했어요. 언제가 될지 모를 오빠와의 대련을 꿈꾸며 땀 흘려 연습한 결과였죠.
이전까지는 딱히 태권도를 계속할 생각은 아니었지만 그때는 태권도 선수가 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죠. 몇 년 뒤 오빠는 대학생이 되었고 전처럼 자주 도장에 오지는 않았지만 방학 때 도장에 나와 아르바이트로 초등부 수업을 맡아주곤 했어요. 제가 속해 있던 중등부 수업이 아니라는 게 내심 아쉽기도 했지만 그래도 얼굴을 자주 볼 수 있다는 것만 해도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런 행복은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던 해 오빠가 군에 입대를 했거든요. 태권도 국가대표를 꿈꿨지만 그 꿈을 이루지 못한 채 군 입대를 하게 됐다고 들었어요. 지금이야 군 복무 기간이 2년이 채 안 되지만 그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거든요. 한창 운동을 하던 사람이 군 입대로 인해 2년 넘게 공백기를 갖게 되면 얼마나 치명적인지 운동을 해본 사람이라면 잘 알 거예요. 결국 오빠는 제대 후 진로를 받고 체육 교사가 되었어요. 첫사랑이 군에 가 있는 동안 저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고1 때 시합 중 발목을 다치면서 태권도 선수의 꿈을 접게 되었어요. 워낙 몸을 움직이는 걸 좋아했던 탓에 체육 과목에서 두각을 보였어요. 매 학년마다 체육부장을 맡아가며 체력장에선 늘 특급을 받곤 했죠. 솔직히 공부에는 딱히 관심이 없었지만 학구열이 남달랐던 엄마 덕분에 사교육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가 꽤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고 태권도를 포기한 뒤에도 진로 결정을 하는데 무리가 없었어요. 다만 제가 원하는 학교와 엄마가 원하는 학교가 달라서 한동안 냉전 아닌 냉전을 벌여야 했어요. 제가 원했던 학교는 다름 아닌 경찰대였거든요. 엄마는 하고 많은 대학 중 왜 경찰대냐며 화를 내실 정도였어요. 네 점수면 충분히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회사에 취직도 할 수 있는데 뭐하러 사서 고생을 하겠다는 거야. 너 경찰이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알아? 닭봉에 맨 깡패들만 상대해야 하는 직업이라고. 여자가 돼선 그 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너 경찰 되면 엄마랑 아빠가 두 발 뻗고 잠이나 잘 수 있겠니? 안 그래도 TV에 흉악범에 조폭 뉴스만 나와도 가슴 철렁하는데 내 딸이 그런 놈들을 상대한다면 잠이나 잘 수 있겠냐고. 현주야, 그러지 말고 영문과 들어가. 영문과 가서 영어 선생을 하든 통역을 하든 곱게 살라고. 어? 싫어. 남의 자식은 위험한 일 해도 되고 엄마 자식은 안 된다는 거잖아. 엄마는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야? 난 엄마처럼 비겁하게 살고 싶지 않아.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하면서 살고 싶다고. 그러니까 곱게 살고 싶으면 엄마나 그렇게 살아. 난 내 인생 살 거라고. 마주칠 때마다 거친 말이 오갔고 그럴 때마다 아빠는 두 여자 사이에서 중지하느라 진땀을 흘리셨어요. 하지만 그 화살은 아빠한테 쏟아지곤 했죠. 사실 제게 경찰을 권했던 게 아빠였거든요. 이게 다 당신 탓이야. 하나밖에 없는 딸내미를 당신이 사지로 내모은 거라고. 당신이 책임져. 현주제 경찰대만 가게 했단 바. 당신 그날로 이혼당할 줄 알아. 비록 아빠가 태권도 유전자기는 해도 절대 이길 수 없는 상대가 바로 저희 엄마였어요. 엄마는 체구도 작고 여자한 사람이긴 했지만 누구한테도 져본 적 없는 아빠를 말 한마디로도 제압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결국 아빠는 이혼을 당하지 않으려고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고 그러면 그럴수록 경찰대에 가겠다는 제 의지는 활활 타올랐어요. 그래서 비장의 무기를 꺼내 들었죠. 이 세상의 엄마들이 가장 경악하는 그거. 단식이었어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끼니를 거른 적이 없던 제가
3일이나 콧길을 끊자 엄마는 하루가 다르게 무너지셨어요. 그리고 단식을 한 지 5일째 접어들던 날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침에 세수를 하다가 코 속에 붙은 코딱지를 과하게 뜯어내다 코피가 났는데 그걸 본 엄마가 기겁을 한 거예요. 평소 체력 하나만큼은 자신했던 딸이 단식 끝에 코피까지 흘리니 가슴이 철렁했던 거죠. 달려와 휴지로 제 코를 막으면서 울컥하시더라고요. 그 상황에 코딱지를 팠다는 말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입을 꾹 다물었죠. 그날 밤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엄마랑 아빠가 거실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리곤 드디어 경찰대에 가는 걸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허락과 동시에 밥부터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식탁에는 죽부터 불고기까지 거한 한 상이 차려져 있었고 그날 저는 소화제를 먹고 자야 할 만큼 과식을 했어요. 엄마한테는 비밀이지만 사실 제가 집에서만 단식을 했을 뿐 학교에서는 친구들 도시락을 뺏어 먹고 있었거든요. 야자 시간에 몰래 나가서 떡볶이도 먹고 오곤 했고요. 말이 단식이지 굶은 건 아침밥 정도가 고작이었어요. 엄마를 속인 건 죄송하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경찰대에 가고 싶었던 거죠. 부모님 허락을 받긴 했지만 경찰대가 커트라인이 꽤 높아서 그리 만만한 대학이 아니었어요. 예전엔 서울대에 갈 실력들이 경찰대를 갔다고 하지만 제가 갈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서울 상위권 대학 성적에 체력도 겸비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라서 저도 죽어라 노력을 해야 했죠. 그렇게 해서 겨우 경찰대 합격증을 받게 됐지만 합격이 끝이 아니더라고요.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나오지만 경찰대 생활은 무지 힘들어요. 힘들게 들어봤지만 졸업을 하는 건 더 힘들 정도로요. 그렇게 힘들간 졸업한 뒤에는 지구대에서 의무 복무기간을 채우는데 그때 처음 현장에 투입이 돼요. 이때부터는 매 순간 멘붕이 오게 되는 거죠. 대학에서 수없이 실습을 해서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음에도 현장에 투입되고 나면 차원이 다른 현실에 진땀을 흘리게 되거든요. 영화 속에서처럼 멋지게 상황을 타결하는 경찰은 현실에 없었어요. 그냥 동네 북이라고 보면 맞아요. 잦은 출동에 몸은 천근만근인데 덕보다 더 자주 욕을 먹어서 정신이 너덜너덜해지거든요. 거기다 강력사건이 터지면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야 하는 탓에 일반인이라면 평생 보지 않아도 될 끔찍한 상황도 보게 돼요. 그런 탓에 트라우마를 안게 되는 경우도 꽤 있어요. 저도 경찰이 되고 초반엔 이런 이유로 많이 힘들어했어요. 생애 첫 살인사건 현장을 본 이후 한동안 악몽에 시달렸거든요. 출동을 알리는 무전이 오면 덜컥 겁부터 나기도 했고요. 그때 도움이 많이 되어준 사람이 제 첫 남편이었어요. 제 첫 파트너이기도 했죠. 경찰들은 2인 1조로 움직이는데 그래서 파트너끼리는 심적으로 많이 의지를 하곤 해요. 거기다 제 경우는 힘들 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저를 챙겨준 사람이라서 감정이 남다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연심이 생겼고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었죠.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같은 사람임에도 파트너일 때와 남편일 때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결혼 후 팀이 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같은 일을 하는데도 저한테만 가사일까지 전담하게 하거나 며느리로서 도리를 강요하는 등의 불합리한 점 때문에 결혼 생활 내내 다툼이 그치지 않았어요. 저도 제 일에 대한 사명감이 있고 승진하고픈 욕망이 있는데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당하는 것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당신만 경찰이야? 나도 경찰이야. 왜 매번 여자라고 무시하냐고.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나 결혼 안 했어. 누가 할 소리. 나도 네가 이렇게 집안 살린 듯 팽개치고 승진에만 목숨 건 사람인 줄 알았으면 너랑 결혼 안 했어. 내가 많은 걸 바라냐? 그저 집에 왔을 때 따뜻한 밥 한 끼 먹는 거랑 시골에 계신 부모님 좀 챙겨달라는 건데 그게 뭐가 어렵다고 매번 이 난리냐고. 그렇게 이기적으로 굴 거면 차라리 헤어지자. 언제는 여자라고 약한 척하지 않아서 좋다더니 막상 결혼하고 나니 그게 마음에 안 든다는 남편한테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감정의 골이 깊어진 우리는 별거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혼하기 한 달 전쯤 동료를 통해 남편이 지방으로 발령이 났다고 알려주더라고요. 자진해서 시부모님이 계신 지방으로 가게 된 거였죠. 아무리 별거 중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중요한 사실까지 남을 통해 듣게 하는 남자랑 더 결혼 생활을 이어가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합의하에 이혼을 하게 되었죠. 반년가량 별거 중인 상태였기 때문에 딱히 짐 정리를 할 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1년 반 만에 끝난 결혼 생활로 부모님은 꽤 충격을 받으셨지만 이미 신뢰가 깨진 사람과 함께 사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것도 없다는 제 말에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혼 후 진급을 한 저는 이전과 다른 부서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혼에 따른 주변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어요. 이동한 부서는 상대적으로 내근이 많은 곳이라서 전보다 시간적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전보다 친정에 자주 들르게 되었죠. 이혼한 딸을 걱정하는 부모님 때문에라도 더 자주 얼굴을 비추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러다 만나게 된 거예요. 제 첫사랑을요. 하루는 엄마가 퇴근길에 아빠를 태워서 집에 오라고 하셔서 태권도 도장으로 갔어요. 그런데 5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아빠랑 같이 있지 뭐예요. 유치원부 수업은 진작에 끝났을 시간인데 말이죠. 그래서 얘는 누구냐고 물었더니 글쎄 제 첫사랑인 재민 오빠 아들이라는 거 있죠. 그 말을 듣고 봐서 그런가 얼굴이 많이 닮았기도 한 것 같더라고요. 재민이가 일이 있을 때 종종 애를 여기에 맡기곤 하는데 오늘따라 많이 늦네. 내 엄마는 어쩌고 애를 도장에 맡겨? 그러자 아빠는 아이가 멀찍이 떨어져 있는 걸 확인하시고는 속삭이듯 말했어요. 몇 년 전에 이혼했대. 아이 때문에 자기 인생 망치기 싫다고 애까지 떠넘기고 유학 떠났다더라. 유학 간 지 1년도 안 돼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이혼해달라고 하더래. 참나,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건지 원. 그래서 이혼해 준 거야? 그럼 어쩌냐? 남편도 싫고 지 자식도 싫다는 여자를. 간통으로 확 쳐넣어도 모자랄 판에 애 양육비도 안 받고 이혼해 줬다더라. 아이고, 물러 터진 놈 같으니라고. 혹시라도 애 앞에서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자식 가슴에 못 박기 싫어서 엄마가 아파서 하늘나라로 떠났다고 그랬다니까. 그동안 일에 치이고 남편과의 불화로 친정을 멀리했던 탓에 오빠가 이혼을 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어요. 비록 제 첫사랑이기는 하지만 이미 남의 남자가 된 사람한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아빠를 통해 오빠의 상황을 듣고 나니 남의 애 같지 않게 제가 더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바람난 아내를 순순히 보내주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모습이 왠지 오빠답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내가 오랜 시간 짝사랑했던 오빠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오빠는 10시가 넘어서야 저희 부모님 집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접대가 있어서 술을 마셨는지 술 냄새가 풍기더라고요. 아이를 데리고 택시를 타고 가겠다길래 제가 데려다 주겠다고 했어요. 한때 밤잠도 설치게 할 만큼
나를 설레게 했던 청년은 세월의 직격탄을 맞고 아저씨가 되었더라고요. 우중을 나르며 돌려차기를 하던 날쌘 몸에는 사회생활의 흔적이 두둑한 살집으로 남아있었어요. 그래도 웃을 때는 폭 패는 보조개가 여전해서 풋풋하던 예전의 모습이 떠오르긴 하더라고요. 아이를 방에 누이고 거실에 앉아 오빠랑 얘기를 나누다 보니 세월이 순식간에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한참을 웃고 떠들다 보니 12시가 훌쩍 넘어버릴 정도로 시간 가는 줄 몰랐죠.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처럼 가슴 떨리는 사랑은 아니지만 소소한 일상을 나눌 수 있는 이 사람과 함께 산다면 행복할 것 같다고요. 그런데 저만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니었나 봐요. 며칠 뒤 오빠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날 밤늦게 혼자 보낸 게 미안하다며 밥이라도 사고 싶다고요. 그래서 그러라고 했어요. 대신 오빠 혼자 나오지 말고 아이도 데리고 나오라고 했어요. 오빠는 제게 미안했는지 그래도 되겠냐며 대묻더군요. 아빠가 돼선 애는 놔두고 혼자 나오려고 그랬어? 당연한 걸 묻고 그래. 오빠 아들 이름이 정훈이라고 했지? 정훈이가 뭘 좋아하려나? 햄버거? 아니면 돈가스? 짜장면. 짜장면을 제일 좋아해. 어쩜 그런 것도 지 아빠를 똑같이 닮냐. 오빠도 짜장면을 제일 좋아하잖아. 우리 아빠 도장 다닐 때도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하면 매번 짜장면 먹겠다고 그랬던 거 기억나지? 아, 말 나온 김에 예전에 도장에서 자주 시켜 먹던 중화로 갈까? 오빠 거기 짜장면 제일 좋아했잖아. 지난번에 보니까 아직 있는 것 같던데? 그주 주말 우리는 저희 아빠 태권도 도장 근처에 있는 중화로에 가서 짜장면을 먹었어요. 함께했던 추억 덕분에 이혼남 이혼녀가 되어 다시 만난 이 순간에도 어색함보다는 익숙함이 더 컸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재혼까지 이어지게 되었죠. 한 번의 실패 탓에 재혼 결정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특히 저희 부모님은 저보다 더 걱정을 하셨죠. 제가 이번에도 실패하면 어쩌나 걱정이 되셨던가 봐요. 오히려 저는 그런 걱정이 없었는데 말이죠. 사실 저는 재혼이 실패할 걱정보다는 이번에도 오빠를 놓치면 어쩌나 그게 걱정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부모님 설득에 나섰고 아이 때문에 고민하는 오빠한테 확신을 심어주려 노력했어요. 오빠의 아내뿐만 아니라 정훈이 엄마로서도 손색이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렇다고 꼭 재혼을 하고 싶어서 정훈이한테 잘했던 건 아니에요. 오빠를 닮은 정훈이가 처음부터 마음에 들었거든요. 정훈이는 너무 어릴 때 친엄마랑 헤어져서 엄마 정을 모르고 자란 탓에 다가가는 저를 밀어내지 않고 받아주었어요. 조그마한 아이를 양팔 가득 끌어왔는데 어찌나 따뜻하고 예쁘던지. 꾸물꾸물 움직이는 손가락도 귀엽고 태클 하나 없이 맑은 눈동자도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 더는 슬픔을 안기기 싫어서 내 배로 아이를 낳는 건 스스로 포기했죠. 재혼 전부터 그러기로 결심을 했던 터라 살림을 합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오빠한테 정관수술을 받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놀란 표정으로 말없이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그렇게 볼 거 없어. 내가 오빠 하나 보고 재혼을 결심한 줄 알아? 난 욕심이 많은 여자야. 남편도 필요하고 내 자식도 필요하다고. 그래서 오빠를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일타쌍피라고 할까? 암튼 내 인생의 아들은 정훈이 하나면 돼. 난 이제부터 정훈이 엄마로 살 거고
내 새끼 가슴에 상처 입지 않게 최대한 내가 품고 살 거야. 그러니까 감동 그만하고 얼른 수술이나 받아. 말을 하는 내내 속으로 울컥울컥해서 일부러 더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오빠는 그런 저를 말없이 안아주더라고요. 동료들 앞에서 한 첫 결혼을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재혼은 따로 식을 올리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살림을 합치고 오빠랑 둘이 혼인신고를 하는 걸로 결혼식을 가름했죠. 제가 소속된 부서가 내근직이기는 해도 큰 사건이 터지면 며칠씩 집에 못 들어가는 날도 많았어요. 그럴 때는 오빠가 퇴근할 때까지 친정엄마가 아들을 돌봐주셨어요. 그래서 전세 계약이 만료되자마자 저희 친정 근처로 집을 옮겼어요.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도 방과 후에 아빠 도장에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저희 엄마가 집에 데려다가 밥도 먹일 수 있으니까요. 오빠 혼자 동동거리며 키우던 아들을 우리 부부와 부모님까지 네 사람이 함께 키우다 보니 애 키우는 게 훨씬 수월하고 아이한테도 정서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제 친정 근처로 이사를 온 후부터 아들 표정이 전보다 더 밝아졌거든요. 아빠한테만 받던 사랑을 새엄마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한테까지 받을 수 있으니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네요. 그건 저희 아들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늘 조용하던 제 친정도 아이가 생기니 전보다 북적거리고 생기가 돌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1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사이 우리 가족은 마치 처음부터 한 가족이었던 것처럼 단단한 결속을 이루게 됐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이 당연하게 여겨질 즈음 시련이 닥치더군요. 평소와 같았던 아침 출근길이 남편의 마지막이 되고 만 거예요. 퇴근 무렵 남편의 회사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는데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전하더라고요. 제 남편이 회사 화장실에서 심정지로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지만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사망했다는 비보였어요. 경찰이 된 이후 무수히 많은 사망사건을 접했던 저였지만 내 남편의 부고 앞에서는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더라고요. 남편이 죽었다는 말에 숨이 턱 막히면서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거든요. 동료가 그런 저 대신 전화를 이어받고는 저를 차에 태워 병원까지 가주었어요. 병원에 도착해 머리까지 하얀 천을 덮고 있는 남편을 보니 그제야 이게 현실이라는 게 믿기더라고요. 그리곤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한참을 영환씨 복도에 앉아 울고 있는데 뒤늦게 연락을 받은 친정 부모님과 함께 아들이 달려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아들을 보자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지금 나보다 더 가슴 아픈 건 어쩌면 우리 아들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얼른 눈물을 훔치고 정신을 가다듬었어요. 엄마인 내가 무너진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속으로 되뇌면서요. 남편의 정례가 끝나고 회사의 보상 문제가 정리되는 동안 저는 한순간도 정신을 놓을 수 없었어요. 먼저 떠난 남편을 생각해서라도 나는 내 아들을 온전히 키워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버텨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 마음도 모르고 아들 녀석이 엉뚱한 생각을 하지 뭐예요. 남편의 49제가 지나고 얼마 안 됐을 무렵 아들 녀석 담임선생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정훈이 어머님, 남편분 일로 상심이 크시겠지만 정훈이한테 신경을 좀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가정 형편이 어려우시면 제가 장학금 지원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정훈이처럼 성격도 좋은 아이를 그렇게 방치하시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우리 정훈이를 방치하다뇨. 그리고 저희 집 형편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자세히 좀 말해주세요. 그러자 담임선생님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그러는 거예요. 정훈이가 야간 자율학습도 빠지고 학교 근처 햄버거집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거 모르셨어요? 정훈이 말로는 가정 형편 때문에 돈을 벌어야 한다고 그러던데요. 그래서 야간 자율학습도 못한다고요. 그럼 어머님은 모르셨던 건가요?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 야간 자율학습이 끝날 시간에 맞춰 집에 돌아온 아들을 붙잡고 물었어요. 학교에서 지금 끝났냐고요?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 순간 아들에 대한 배신감에 처음으로 아들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어디서 거짓말이야. 네가 담임선생님한테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돈 벌어야 된다고 야간 자율학습 못한다고 그랬다며. 햄버거집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너 도대체 왜 이래? 아빠 안 계시니까 이제 막 날라가겠다는 거야?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적 없던 애가 왜 이러는 거냐고. 도대체 왜? 그러자 아들이 입술을 바르르 떨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나 키워야 할 이유 없어진 거니까요. 그 말을 듣는데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멍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널 키워야 할 이유가 없어? 엄마가 자식을 키우는데 왜 이유가 필요하냐고. 엄마는 내 친엄마가 아니니까 나 때문에 고생하지 말고 내 친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나 버리라고요. 엄마 인생 나 때문에 낭비하는 거 미안하고 싫어요. 그동안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며 살게요. 아들의 말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 어린 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건 그동안 내가 아들한테 믿음을 주지 못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니까요. 내 사랑이 부족했던 탓인 것 같아서 숨도 쉬어지지 않을 만큼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주저앉아 주먹으로 가슴을 팍팍 치며 숨을 몰아쉬는데 그 모습에 놀란 아들이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제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닐까 안절부절하며 잘못했다고 비는 모습을 보니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론 안심이 됐어요. 이렇게 내 걱정을 하는 놈이 어떻게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거야. 지 아빠 닮아서 착해 빠져선 자기보다도 내 걱정을 먼저 하는 녀석이 어떻게 날 버리고 떠나겠다고. 엄마가 하는 말 잘 들어. 난 남편 없이는 살아도 너 없이는 못 살아. 내 아들 없이는 못 산다고. 네가 엄마 버리면 엄마는 숨도 못 쉬고 죽을지도 몰라. 살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데도 엄마 떠날 거야? 엄마 버리고 집 나갈 거냐고. 비록 내가 내 배로 널 낳지는 않았지만 널 만난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이 세상에 내 아들은 너 하나뿐이야.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부부는 이혼하면 남이지만 부모 자식은 죽어서도 절대 남이 될 수 없어. 그러니까 넌 죽든 살든 내 아들이라고. 혹시라도 엄마 몰래 집 나갈 생각이라면 당장 집어치워. 온 세상을 다 뒤져서라도 엄마 너 찾아낼 거니까. 알았어? 그러자 아들은 손등으로 연신 눈물을 훔치며 펑펑 울었어요. 그런 아들을 끌어안고 저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다시 예전처럼 모범생으로 돌아왔고 몇 년 뒤 레스대 법대에 진학했어요. 졸업 후엔 로스쿨에 진학했어요. 제 벌이로는 어림도 없는 학비였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회사로부터 받은 위로금을 잘 불려둔 덕에 아들 녀석 학비를 댈 수 있었어요. 아들은 변호사 시험도 한 번에 붙어서 그의 이름 있는 로펌에 들어가게 되었죠. 저희 아빠는 제 아들이 대학에 붙었을 때도 그랬지만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을 때도 태권도장 건물 외벽에 현수막을 붙였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말이죠. 그 현수막이 창피할 법도 한데 아들 녀석은 되려 현수막을 배경으로 인증샷까지 찍어 카톡 프로필을 했지 뭐예요. 이게 다 외할아버지가 자기를 많이 사랑해 주신다는 증거인데 뭐가 창피하냐면서 말이죠. 마음 씀씀이가 이러니 저희 부모님이 어떻게 제 아들을 예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자 손지였죠. 그런 아들이 로펌에 들어가고 몇 년 뒤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고 했을 때 저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상실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조금 더 품안의 자식으로 살아줬으면 했거든요. 그래도 지 짝을 찾아가겠다는 애를 말릴 수는 없어서 축하해 주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내 아들 정도면 어디 가서도 사랑받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어서 별다른 걱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겠다고 한 녀석이 어찌 된 게 결혼할 여자를 집에 소개할 생각도 않지 뭐예요. 그래서 하루는 아들한테 물었더니 난처한 표정으로 그러더라고요. 여자 쪽 부모님이 자기를 탐탁지 않아 한다고요. 아니 왜? 네가 인물이 딸리니 직업이 딸리니 성격이 딸리니 어느 거 하나 안 빠지는 내 아들이 뭐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남들은 돈을 싸들고 와서 결혼하자고 난린데 솔직히 제 아들이 로펌에 들어가고 얼마 안 돼서부터 결혼 업체와 결혼 브로커들한테 연락이 많이 왔었어요. 그중에는 사업을 크게 하는 집도 있었고 모 대학 총장 딸도 있었을 정도로 제 아들이 결혼 시장에서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얼마나 잘난 집안이길래 내 아들이 못마땅하다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여자 쪽 부모에 대해 알아봤어요. 그런데 세상에 아빠라는 사람이 전과 7범 사기꾼이지 뭐예요. 엄마는 꽃뱀 전적에 사기 도박으로 실형까지 받은 전과 3범이고요. 아니, 도대체 어쩌다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랑 엮이게 된 건지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왔어요. 이런 주제에 내 아들은 못마땅해 하다니 기가 차더군요. 그래서 이 인간들에 대해 더 파보기로 했어요. 똥개가 똥을 끊지 사기 전과 7범이나 되는 인간이 사기를 치지 않고 산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수사과가 아니다 보니 더 이상 정보를 얻는데 무리가 있더라고요. 경찰이라고 해서 함부로 개인정보를 들여다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인간들이 활동했던 지역을 찾아봤더니 제가 아는 사람 관할구역이더라고요. 바로 전 남편이었죠. 이혼한 뒤로 연락 한 번 없이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런 부탁을 하려니 선뜻 내키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 자식 일이다 생각하니 철판을 깔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눈 딱 깔고 전화를 했죠. 당신이 그 인간들을 어떻게 알아? 안 그래도 잠적해서 수배 중인데 혹시 뭐 아는 거 있어? 알고 있는 대로 말해봐. 전 남편은 제가 그 인간은 이름을 꺼내자마자 되려 당장이라도 잡으러 올 것처럼 저를 닥달했어요. 그래서 제 아들 일을 전했더니 대뜸 그러는 거예요. 그 자식한테 딸이 어딨어. 걔도 다 한패거리야. 아직 별만 안 달았다 뿐이지. 걔도 여기저기 엮인 게 한둘이 아니라고. 야, 이것들이 강 크게 서울까지 가서 판을 벌리고 있어? 아니, 당신 아들은 어쩌다 그런 것들한테 걸린 거야? 변호사 시기나 되면서 사기꾼들한테 걸리는 게 말이 돼? 아니, 당신은 아들이 그런 것들한테 타기 싫을 때까지 뭐하고 있었어? 아니, 내가 당신을 탓하는 건 아니고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야. 내 말이 원래 좀 거친 거 당신도 잘 알잖아. 뭐, 그댄 거 이참에 부탁 좀 하자. 전 남편은 한참 성을 내더니 공조를 하자고 했어요. 혹시 중간에 눈치를 채면 도주할지 모르니까 생각는 날을 디데이로 하자고요.
저도 그놈들을 붙잡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은지라 전 남편과 손을 잡기로 했어요. 전화상으로 사귀를 끝내고 통화를 마쳤는데 그제야 아들 녀석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결혼까지 생각하는 여자가 전과 7번과 안패라니 이 사실을 알면 충격이 심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더 마음을 주기 전에 확실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날 밤 아들한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별로 놀라지도 않더라고요. 자기도 내심 찜찜한 부분이 있어서 저한테 소개하는 것도 미루고 조사를 하고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에 무겁게 올라있던 돌덩이가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여자부터 데려와 인사시키고 하루 속히 상견례부터 잡자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주 주말 상대 여자를 저희 집이 아닌 제 친정으로 불러서 친정 부모님께도 인사를 시켰어요. 왜 그렇게까지 했냐면 아무래도 저희 집에는 제 제복도 있고 경찰대 동기들과 찍은 사진부터 제 신분이 드러나는 물건이 많아서 정체를 들킬 위험이 높았거든요. 게다가 지금까지의 상황을 모르는 부모님이 옆에 계시면 여자를 속이는데 수월할 것 같았어요. 다행히 아들이 제 직업을 공무원이라고만 해둔 탓에 경찰 신분은 들키지 않은 상태였어요. 부모님께도 제 직업은 가급적 말하지 말라달라고 부탁했고요. 그렇게 무사히 여자가 인사를 하고 돌아간 뒤 서둘러 상견례 날짜를 잡았어요. 외조모가 병원 중이라는 핑계를 대며 결혼을 서둘러야 하는 뉘앙스를 풍겼더니 그쪽에서도 별말 없이 그러자고 하더군요. 그리고 드디어 상견례 날 상견례가 있을 식당에 미리 도착한 전 남편과 동료 경찰들은 신분이 들키지 않게 주변에 잠복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모자는 미리 룸 안에 들어가 있었죠. 약속 시간이 되자 여자가 자기 부모와 함께 룸 안으로 들어왔어요. 엄마라는 여자는 눈으로 제 옷과 백, 구두 등을 빠르게 훑더라고요. 사는 수준이 어떤지 보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자기 남편을 향해 고개를 살짝 흔들더군요. 별 볼 일 없다는 의미 같았어요. 그러자 남자가 표정을 굳히며 앉자마자 투덜거리더군요. 설마 자식이 변호사라고 열쇠 타러 갈 생각은 아니겠죠? 요즘 세상에 널리고 널린 게 변호사 아닙니까? 변호사라도 다들 억대 연봉 받는 것도 아니고 그중에는 편의점 알바 시급만도 못 버는 변호사도 있으니 말입니다. 네, 인터넷 기사를 보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아들은 꽤 버는 판이라서 그런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따님 나이에 비해 부모님이 상당히 젊어 보이시네요. 그러자 여자 엄마가 발끈했어요. 아니, 젊은 게 어때서요? 요즘 돈 있는 사람들은 하도 관리를 잘해서 본래 나이보다 10년은 좋게 어려 보이는 거 모르세요? 하긴 싸구려 레자백이나 들고 다니는 공무원이 그런 걸 할 리가 있나. 솔직히 우리는 그쪽 아들이 변호사라고 해서 그리 대단하게 생각지는 않아요. 우리 딸도 명문대 출신의 대기업에 다니고 있으니까요. 게다가 재혼 집안이라니. 이런 말 한다고 기분 상해하지는 마세요. 내 자식 시일본일 집에 대해 부모로서 예민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해하시라고요. 아무래도 그쪽은 결혼 상대로는 하자 있는 집안 아닙니까? 그치만 그런 것도 아니고 모친도 이혼 경력이 있다면서요? 솔직히 이런 콩가루 집안에 금지 오ገብ으로 키운 내 딸 보내기 싫습니다. 엄마, 결혼 허락해주기로 했잖아. 이제 와서 이러면 어떡해. 나 정훈 씨 아니면 안 된단 말이야. 아빠가 엄마 좀 설득해주세요. 네? 이건 심파 영화를 찍는 것도 아니고 아주 쇼를 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이미 합을 맞추고 왔는지 딸내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빠라는 인간이 뒤를 걸어왔어요. 네 엄마가 오죽하면 이러겠니? 우리처럼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한참 기운을 결혼을 하면 그것도 우리 흉이 되는 거야. 하나뿐인 딸 결혼시키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이야. 저기 안사돈, 그럼 이렇게 합시다. 일단은 그쪽에 내세울 게 없는 것 같으니까 내가 도움을 드리리다. 얘기를 요약해보면 제 아들을 청감동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재벌 아들로 소문을 내자는 거였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물 중 하나를 내 아들 명의로 둘러주겠다고요. 대신 서류 정리랑 세금 문제가 있으니 저희 쪽에서 10억을 부담하라는 거였죠. 세금만 따져도 수십억인데 그걸 그쪽에서 낼 형편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 10억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내가 대신 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때요? 이만하면 괜찮은 조건 아닙니까? 10억이면 윤 변호사 이름으로 대출이 가능한 금액이니 돈 마련하는 건 힘들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나 죽으면 딸아이한테 갈 재산 사위한테 조금 일찍 떼어준다 생각하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들은 그 10억을 해먹자고 내 아들한테 작업을 건 거였어요. 10억 정도면 굳이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겠는데요. 당장이라도 전화 한 통이면 그 정도 융통할 수 있으니까요. 제 전 남편이 워낙 재력가라서요. 그렇게 말을 하고는 휴대폰을 꺼내 전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나야. 지금 바로 10억 가능해? 우리 아들 상견례 중인데 닭가 사돈 될 분이 10억에 청담동 건물을 넘겨주겠다네? 굉장히 통이 큰 분이지 뭐야. 그러니까 여기로 돈 좀 보내줘. 직접 와도 좋고. 그래, 고마워. 제가 전화를 끊자 세 사람 눈이 번뜩 떴어요. 아니, 안사돈 이렇게 수완이 좋은 분인 줄은 몰랐습니다. 혹시 전 남편 되시는 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물어도 될까요? 주먹 쓰는 일을 해요. 자주는 아니지만 총을 쏠 때도 있고 가끔은 약도 조금 만지고요. 뭐 그런 정도로만 알아두세요. 그 말에 세 사람 표정이 살짝 일그러졌어요. 아무래도 잘못 건드렸다 싶은 눈치였죠. 그때 룸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왔어. 들어와.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전 남편과 경찰이 들이닥쳤어요. 전 남편은 미련다 원칙을 고지하곤 수갑을 꺼내들었어요. 그러자 세 사람은 닭장에 들어온 죽제비를 피하듯 파닥거리며 도망치려고 난리더군요. 그래봤자 소용없는 일인데 말이죠. 저는 방금 전까지의 대화 내용이 녹화된 휴대폰 영상과 녹음기를 전 남편한테 건넸어요. 그러자 아빠라는 인간이 욕설을 퍼부으며 가만 안 두겠다고 엄포를 놓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 해줬죠. 이게 어디서 경찰한테 협박을 해? 전과 7범이면 눈에 뵈는 게 없어? 아니지. 이제 전과 8범 달게 될 테니 겁대가리를 상실했나? 아니, 그리고 별을 7개나 달면 뭐해?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꼴랑 10억에 수백억짜리 빌딩을 넘겨준다는 말이 통하겠어? 법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건 일반인들도 다 알아요. 유튜브에 검색 한번 하면 다 나오는걸 댁들은 공부도 안 해? 이렇게 직업정신이 투철하지 못한데 무슨 사기는 친다고. 그리고 너 우리 집이 콩가루 집안이라고? 인생을 시체구멍보다 더럽게 샀냐니 어디서 감히 함부로 짓거려. 그래 머리부터 발끝까지 짝퉁으로 싸매고 와선 꼴값은. 내가 상표법 위반 사건 한두 번 맡아본 줄 알아? 짝퉁은 실론 뜨고도 다 잡아낸다고 내가. 전 남편 저 여자 제대로 포장해서 넘겨. 털어보면 짝퉁 유통한 애들도 땡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도 잘 엮여보라고. 니들 이번에 학교 들어가서 제대로 살다 나와라. 그리고 다시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그땐 니들 인생 방학 없을 줄 알아. 알았어?
그렇게 상견례는 화려하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하필 골라도 경찰 자식을 고른 멍청한 사기꾼 일당은 은팔찌를 차고 끌려갔고 실형을 살게 될 거예요. 전 남편이 벼르고 벼르던 놈들이라서 범죄 사항을 조목조목 빠짐없이 챙길 테니까요. 그리고 제 아들은 어제와 다름없이 오늘도 제 곁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들을 아직 품에서 놓지 않으려고 한 탓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아닌지 괜한 죄책감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더 아들과 함께하고 싶네요. 저는 비록 한 번의 실패와 한 번의 성공으로 결혼 생활을 마무리했지만 내 아들은 제대로 된 짝을 만나 한 번의 성공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즐겁게 생활하시고 무엇보다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